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들어섰다가 최근 싱글로 돌아온 40대 여자예요. 하지만 후회는커녕 일말의 미련도 없답니다. 오히려 이혼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제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가족이라는 건 단지 혈연이 묶이거나 혼인으로 묶여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이번에 큰일을 겪으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답니다. 저는 남들과는 달리 큰 대가족을 이루며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중학생이 막 되었던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었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수많은 친척들이 오고 갔지만 그 중에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친척은 아무도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 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이러셨으니까요. 세영아, 세진이 잘 챙겨야 한다. 이제 세상에 남은 건 우리 셋뿐이야.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잘 살아야 해. 엄마도 정말 열심히 해볼게. 평생을 가정주부로 곱게만 사셨던 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밖으로 나가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셨어요. 저 역시 그런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여동생을 보살피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 무엇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는 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공부에 매달렸죠. 다행히 여동생도 잘 자라주더군요. 야무지고 똑부러진 데다 얼굴도 이뻐서 탐을 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해 자기 용돈도 자기가 벌어서 쓰는 아이였죠. 하루는 아이가 저와 엄마에게 봉투를 하나씩 주더군요.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어본 저와 엄마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모았는지 꽤 넉넉한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이게 웬 돈이야? 내가 알바하면서 모은 돈이야. 이번에 판매 실적이 좋아서 성과금을 많이 받았어. 엄마, 내가 그동안 용돈 준 적도 없는데 갖고 싶은 거 쓰세요. 그럼 엄마만 드리면 되지. 너는 뭘 나까지 챙겨. 언니는 괜찮으니까 이거는 너 가져가. 아니야, 언니도 공부하느라 힘들잖아. 나야 뭐 진작에 공부는 포기했지만 언니는 아니잖아. 돈 걱정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언니가 우리 집 기둥인 거 알지? 세상에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 아르바이트비를 모아서 언니에게 용돈을 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제 동생은 그런 아이였어요. 사실 당시 저희 집 형편은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밤낮 없이 일을 했지만 형편이 그닥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전액 장학금을 주는 곳으로 대학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다행히 저랑 잘 맞았어요. 낮에는 학교 공부를 할 수도 있었고요.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되자 졸업을 하고 취직하면 곧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 식구 곧 고생도 끝날 것이라는 희망 말이죠. 하지만 너무 섣부른 희망을 가진 벌이었을까요?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허망하게도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버리셨죠. 사인은 뇌출혈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며 진통제를 드시고는 하셨는데 그게 화근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이 저를 버리는 듯한 기분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보다 여동생의 충격은 더욱 컸어요. 한창 예민한 때였기에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죠. 하지만 여동생의 방황은 점점 길어지더군요.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어느 날은 술 냄새가 나기도 했어요. 조용히 타일러도 보고 화를 내기도 하고 사정을 한 적도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저 울면서 다 필요 없다. 언니도 보기 싫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할 뿐 도저히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뜻밖의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강세영 씨죠? 여기 경찰서인데 좀 와주실 수 있나요? 경찰서요?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요? 강세진 씨가 동생 맞으시죠?
지금 폭행 사건이 연루가 되어서 보호자가 오셔야 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폭행 사건이라니. 후들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겨우 경찰서에 가보니 다행히 사건 자체는 심각한 것이 아니더군요. 불량스러운 여자아이들끼리 머리채를 붙잡고 싸웠던 모양이었어요. 물론 싸운 게 잘한 일은 아니었지만 폭행이라고 불릴 만한 일은 아닌 듯 보였어요. 내 동생 역시 머리가 산발이 되고 여기저기 맞아 부어 있는 것이 쌍방이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진이와 싸웠던 아이들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다들 눈을 치켜뜨고 악을 쓰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여기 우리 애 머리 다 뜯어진 거 안 보여? 이 옷도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너 내가 학교 못 다니게 할 거야, 알았어? 너 각오해. 학교뿐이야. 내가 아주 고소를 해서 아예 콩밥을 먹일 거야. 저 나쁜 년. 야, 네가 언니야? 부모도 없이 컸다더니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서요.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만들 하시고 여기 언니 왔으니까 대충 합의를 하세요. 조금 싸운 거 가지고 무슨 고소를 하세요. 학생들끼리 좀 싸운 것뿐인데요. 어머, 경찰이 그렇게 말해도 돼요? 학생들끼리 조금 싸웠다뇨? 이거는 폭행이라고요, 폭행. 아유, 됐어. 할 말 없으니까 병원 가자. 가서 진단서 끊고 바로 고소할 거야. 각오해. 그래. 여기서 무슨 말을 해. 부모도 없는 것들이 뭘 알아. 싹 다 고소할 거야. 저는 곧바로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기세 등등하던 그 사람들도 모든 경찰들이 지켜보는 상황에 제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자 순간 조용해지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 아이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버릇을 고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를 부탁드려요. 아직 뭘 모르고 혈기만 있어서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한 번만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자 경찰들도 가세에 말리더군요. 아주머니 이렇게 어린 학생이 찾아서 부탁을 하는데 그냥 합의로 끝내세요. 끝까지 고소한다고 하시다가 저쪽 학생도 고소를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보니까 그쪽도 만만치 않게 저 학생 때린 것 같은데 너 마음 좋게 쓰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겨우 일을 마무리하고 경찰서를 나서는데 동생이 뭐 잘했다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어떻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 쟤네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나보고 가난뱅이 구하라고 놀렸단 말이야.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저는 동생의 팔을 잡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늘어져? 너는 살면서 내내 그런 소리 들으면서 계속 찾아가서 행패만 부릴래? 너 그러고 살 거야?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나보고 어쩌라고. 참으란 말이야? 앞으로 그런 소리 안 듣게 해야지. 아무도 함부로 네 앞에서 부모님 운운하지 못하도록 살아야지. 저것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아서 감히 아무도 네 앞에서 너를 깔보는 소리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면 되잖아. 그걸 왜 몰라? 동생은 순간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멍하니 멈추더군요. 네 약점이 아니라 네 강점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만들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네가 어떻게 사는지는 너가 선택할 수 있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고 멋지게 살면 저런 나부랭이들이 어떻게 너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네가 부끄러운 건 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들이 함부로 말하도록 막 산다는 거야. 알아? 제 이야기를 들은 동생은 가만히 눈물을 흘렸어요. 저라고 왜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또 아프고 외로웠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여동생은 정신을 차렸는지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친구와 작은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는데 꽤 잘 되는 눈치였죠.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던 학원에 정식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도 맞았고 학원에서 제시한 연봉도 꽤 높았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저는 동료 선생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연애며 결혼이며 다 남들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저녁 자리에서 소개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더군요. 무엇보다 매일 학원에 찾아와 차로 공주처럼 모셔다주는 헌신적인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제 여동생과도 정말 잘 지냈어요. 여동생 역시 금방 오빠라고 하면서 잘 따르더군요. 솔직히 엄마가 살아계실 때부터 여자끼리만 지내다 보니 갑자기 나타난 남자의 존재가 든든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남자의 손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럴 때 집안에 남자 한 명만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던 거였어요. 시댁은 그저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저의 배경을 듣고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싫어하시지는 않으신 정도랄까. 솔직히 작은 회사 영업사원으로 벌이가 시원치 않았던 남자친구에 비해 잘 나가는 강사였던 제 수입이 좋다는 말에 허락을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벌어놓은 돈이 별로 없었고 시댁에서는 작은 전셋집을 하나 얻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여동생과 제가 살던 집은 정리해 그 돈으로 동생은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를 나갔죠. 그렇게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여동생은 우리 앞에 봉투를 내놓더군요. 열어봐, 언니. 결혼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네. 세상에, 봉투에는 무려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동생은 한사코 저에게 그 돈을 받으라고 했죠. 그동안 생활비며 전부 언니가 다 감당했잖아. 사실은 나 언니 결혼하면 좋은 거 해주려고 돈 모으고 있었던 거야. 내가 더 주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 더 많이 벌면 내가 더 좋은 거 많이 해줄게. 저는 왈칵 눈물이 나오려 하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그 어린 게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언니 결혼에 보탠다고 돈을 모았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프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아이 뭐 그 정도에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동안 당신이 처제 다 먹여 살리고 했잖아. 처제도 일 잘 돼서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더 해줄 수도 있지. 그래, 니들이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딸랑 둘인데 오히려 더 해줘도 되지. 사업해서 돈 잘 번다며. 참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형과 여동생이 있었고 다들 직장 생활을 했지만 뭐 하나 해주기는커녕 예단으로 자기들 뭐 해줄지에만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쏘아 붙였죠. 하긴 그렇긴 해요. 하나밖에 없는 언니가 결혼한다는데. 아 참, 근데 자기네 형은 그럼 우리 결혼하는데 뭐 해주실 거래? 설마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결혼하는데 양복만 받고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시지? 아, 저 맞다. 아가씨도 가방 타령하는데 우리 뭐 해줄 건지 이참에 한번 물어봐. 그래야 우리가 그 수준에 맞추지. 나는 내 여동생 옷 한 벌만 해주고 1,000만 원 받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야지. 안 그래요, 어머니? 그래야 경우에 맞죠? 내가 그러니까 시모는 얼굴이 벌개지면서도 딱히 대꾸를 못하고 부엌으로 가버리시더군요. 저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평범하다면 평범하게 살았어요. 영업사원이었던 그 사람은 회사를 자주 옮겼고 그때마다 몇 달씩 집에서 쉬고는 했죠. 그런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저는 결혼을 하고도 쉴 새 없이 계속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 사이에는 예쁜 딸도 태어났어요. 마음 같아서는 매일 끼고 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이를 두고 저는 일을 하러 나가야 했어요. 제가 오후에 출근하는 학원 일을 하는지라 오전에는 제가 아이를 보고 제가 출근을 할 쯤 남편이 퇴근을 해 교대를 하며 육아를 했죠. 하지만 시모는 이렇게 아이를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고생한다는 이유였죠. 아니, 퇴근하고 오면 피곤할 텐데 애를 맡기면 어쩌니? 우리 아들 쉬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어째? 차라리 우리 집에다 애를 맡기고 가지 그러니? 어차피 어머님 댁에 맡겨도 민지 아빠가 다시 여기로 데리러 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제 학원이랑도 너무 멀고요.
어쩌겠어요. 제가 일을 안 하면 당장 먹고 살 수도 없는데 다 그러고 사는 거죠. 살다 보면 잘 벌 때도 있고 좀 신통치 않을 때도 있는 거지. 너 혹시 우리 아들 돈 못 번다고 기죽이는 건 아니지? 넌 그러면 안 된다. 기죽이고 그러면 남자가 크게 안 돼. 뭐든지 잘한다 잘한다 해야 해. 뭘 잘해야 잘한다 하죠 라는 말은 그냥 목구멍으로 삼키고 저는 건성으로 예 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사업도 시작해 잘 살고 있다 생각했던 여동생이 갑자기 펑펑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도 대답을 못하길래 저는 여동생에게 달려갔죠. 여동생 집 현관을 열자마자 저는 심상치 않은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집안 가전이며 소파, 조금이라도 돈이 될 만한 곳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던 것이죠. 너 이게 무슨 일이야? 동업자가 걔가 돈 관리했는데 연락이 안 돼. 우리 회사 돈 전부 다 들고 도망갔어. 나 어떻게 언니? 나 무서워. 동생은 꽤 규모 있는 사업을 운영 중이었어요. 그러다 고등학생 때부터 알던 친구와 같이 동업을 하게 되었고 집 전세금을 비롯해 대출까지 받아서 전 재산을 그 친구와 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10년 넘게 알고 지냈던 친구가 사기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차피 벌어진 일, 저는 수습이 먼저라고 여동생을 다독였어요. 그리고 모아두었던 돈으로 일단 동생의 대출을 갚고 차압을 풀었죠.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테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남편이 이걸 이해해 줄까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명 싫어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비밀은 없다고 했던가요? 제가 여동생의 빚을 갚아준 것을 남편이 결국 알게 되어 버렸어요. 남편이 다른 물건을 찾다가 은행 서류를 봐버렸던 것이죠. 예상대로 남편은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이거 뭐야? 당신 처제 빚 갚았어? 대체 이게 다 얼마야?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세진이가 사기를 당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는데 어떻게 금방 제기해서 갚겠다고 했어. 미리 상의 못해서 미안해. 대체 다 얼마야? 당신 나 몰래 돈도 이렇게 모아놨던 거야? 진짜 배신감 든다. 여동생 챙기느라 남편은 속인 거야? 어떻게 이래? 내가 당신 이럴까봐 이야기 못한 거야. 몰래 모은 돈이 아니라 집 넓히려고 내가 돈 모으고 있다고 했잖아. 걱정 마. 조만간 다시 모아서 이사할 거니까. 아니, 그리고 막말로 당신이 그 돈에 1원 한 푼 보탠 적도 없잖아. 그리고 잊었어? 세진이가 우리 결혼할 때 1,000만 원이나 해줬던 거. 너무 그러지 마. 걔도 너무 힘들었어. 결혼할 때 돈 준 거랑 이거랑 대체 뭔 상관인데? 아니 나도 조만간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는데 이렇게 돈을 홀랑 다 주면 어떡하냐고. 진짜 남의 속도 모르고. 남편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웠는지 인원 감축을 하면서 남편이 해고되었던 것이죠. 저는 늘 그랬듯이 몇 달 준비를 하다 보면 또 취업이 될 것이라 위로했지만 본인은 상당히 답답해했어요. 그러다 결국 사고가 터져버렸죠.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안 해도 될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엄마, 진짜 저 사람이 무슨 사고를 쳤는지 알아? 우리 집 넓히려고 모아뒀던 돈 그거 전부 자기 여동생한테 홀랑 줬어. 나 참 기가 막혀서. 뭐? 아니 얼마나? 애미야 너 그랬니? 아니 왜 돈을 줘? 나한테 상의를 한마디 안 하고 말이야. 처제가 여기저기 빚을 져가지고 집에 차압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었대. 하마터면 돈 못 갚아서 감옥 갈 뻔했다니까. 아니 당신 무슨 말이 그렇게 감옥이라니.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다 갚을 거라고 했어요. 걱정 마셔요. 갚기는 뭘 갚아. 신용불량자만 안 되면 다행이지. 내가 사업한다고 설칠 때부터 불안하다 했다. 착실하게 직장생활이나 할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돈 무서운 줄 몰라서 대출이나 막 받아 제끼고 그랬잖아. 아이고 그렇게 간이 땡땡 부어서 어떡하냐? 너 다시는 돈 주고 그러지 말어. 이제 결혼을 했으면 남이나 다름없어 남. 그러니까 남들처럼 착실하게 살 생각은 안 하고
아, 하긴 대학도 안 나와서 좋은 직장은 어림도 없나?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받아 오르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낄낄대며 저와 여동생을 비웃는 모자에게 버럭하고 사자우를 질렀어요. 당신 말 다 했어? 뭐 개념? 철이 없어? 야, 누가 할 소리? 철이 없는 건 너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 네가 언제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있니? 넉넉하게 목돈에 갖다 준 적이 있어? 그래놓고 뭐? 착실? 너나 착실하게 회사 좀 다녀. 지금도 백수로 쳐놀고 있는 주제에. 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그리고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 결혼하면 남? 남이라면서 왜 어머니는 철마다 용돈이며 선물이며 착실하게 받아가시는 건데요? 그 용돈 다 누가 준 건지 아세요? 전부 제가 드린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월급도 제대로 갖다 준 적도 없어요. 그래도요, 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아세요? 아침부터 일어나 애기 보고 살림하고 저녁에는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요. 저 이런 건 안 보이시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너 미쳤어? 아, 진정하고. 아, 얼른 가자. 집에 가서 얘기해. 됐어. 집? 내가 기가 차서. 야, 그 목돈 네 돈이야? 아니, 내 돈이야, 내 돈. 내가 너랑 잘 살아보려고 아득바득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서 강의하면서 모은 내 돈이라고. 너 지금 내 덕분에 먹고 사는 거야, 알아? 그걸 알긴 하냐고. 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지금 보니 누가 남인지 잘 알겠네. 나는 빠져줄 테니 잘들 살아봐.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나와 여동생 집으로 갔어요. 정말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꼴도 보기 싫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여동생 집으로 가서 에라 모르겠다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와 있더군요. 제가 무시하려고 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 내가 진짜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처제에게도 미안해. 아,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 취업도 잘 안 되니까 그 화풀이를 당신에게 했던 것 같아. 그래도 엄마 앞에서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 정말 미안해. 사실 여자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진심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화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이랬어요. 사실은 아까 처제가 전화를 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어. 그러면서 형부에게도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면서 우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싶더라. 다시는 폐를 끼치지 않겠대. 며칠 뒤 남편에게는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원서를 낸 적도 없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면접을 보러 갔고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이었죠. 큰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그 회사는 남편의 취업 후에도 승승장구했고 남편은 적지 않은 월급을 갖다 주었어요. 이번에는 성과급 나오는데 우리 회사 대표가 나는 더 챙겨줬다. 아, 진짜 대표가 나 너무 좋아한다니까. 이번 성과금으로 우리 엄마 TV랑 냉장고 바꿔드릴 거야. 간섭하지 마. 아니, 간섭이 아니라 얼마 전에 아버님 차도 바꿔드리겠다고 했다며. 갑자기 너무 큰 돈을 쓰는 거 아니야? 야, 너는 네가 번 돈이니까 상관 말라며. 내가 매달 월급 주잖아. 그러면 이 성과금은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틀려? 그래,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 계획을 좀 세워서 하라고. 당신 요즘 씀씀이 너무 커. 명품을 사지를 않나? 술값이 이게 뭐야? 아, 어쩌려고 그래? 석 달 있으면 또 성과금 나오는데 이 정도야 뭐. 월급도 더 오를 텐데. 아이, 참에 너도 학원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봐. 애들 코 묻은 돈 벌어서 얼마나 되겠냐? 이제 돈 좀 번다고 내 직업을 무시하고 으스대는 게 눈꼴시였지만 그래도 나쁜 일이 아니었으니 저는 내버려 두었어요. 그동안은 딱히 실적도 좋지 않아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회사에서 갑자기 크게 인정을 받고 대표의 애정을 받는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하긴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닥쳐올 어마어마한 불행을 먹고 자라던 잠시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까맣게 몰랐어요. 제가 남편과 번갈아 가며 육아를 해왔던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했으니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매번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여동생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러면 동생은 언제나 만사를 제치고 달려와 조카를 정성껏 돌봐주고는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동생의 태도가 조금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처져 있고 어딘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또 집에 와서도 몹시 피곤해 하면서 아이와 놀아주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디 아프냐 물어도 요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을 뿐이라고만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저대로 사는 것이 너무 바빠 제대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당분간 몸이 안 좋아서 조카를 봐주기 힘들 것 같다고 하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돌보미를 고용했죠. 하지만 왜 사람의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예감이 머리를 확 스치더군요. 저는 무턱대고 연락도 없이 여동생의 집으로 바로 쳐들어갔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의 방문에 여동생은 머뭇대더니 겨우 문을 열어주었죠.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제 동생은 홀몸이 아니었던 걸 말이죠. 저는 필사적으로 불러오는 배를 감추려고 구부정하게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언니,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여기서 누굴 속이려고 해? 내가 너 홀몸인지 아닌지도 모를 줄 알아? 너 이래서 우리 집에도 안 오고 그러고 혼자 있었던 거야? 누구야? 애 아빠가 누구냐고? 저의 호통에도 여동생은 그저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다그치고 달래보아도 여동생은 끝내 아기 아빠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동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어딜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숨죽였을 동생의 처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뭐 먹고 싶은 건 너 병원은 갔어? 언니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 얘기할게. 근데 제발 이 아이 포기하라는 말만 하지 마. 나 이 아이 키울 거야.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기는 할 수 없어. 어? 언니 미안해. 저는 말없이 동생을 안아주었죠.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에게 연달아 이런 일만 일어나는지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평소에 동생을 더 알뜰하게 보살피고 가까이 두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제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일단 저는 동생을 돌보기로 했죠. 저는 먹고 싶다는 것도 사주고 이것저것 보살폈어요. 그렇게 심란한 시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오전에 갑자기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더군요. 아직 예정일이 2주나 남았는데 갑자기 진통이 와서 입원을 했다고 빨리 와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기겁을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여동생은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도 조카라고 얼마나 이쁘고 귀엽던지. 하지만 아빠도 없는 애를 안고 젖을 물리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동생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아이 아빠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어디 방송이라도 해서 찾아내고 싶은 심정이기까지 했죠. 그렇게 출산을 하고 퇴원을 하는 날 저는 동생을 집으로 데리고 가 몸조리를 할 생각이었어요. 어디 의지할 곳도 갈 곳도 없고 산후조리원은 동생이 가기 싫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세진이가 애기 엄마가 됐어. 지금 병원이야. 엊그제 출산하고 퇴원해서 집으로 갈 거야. 자세한 건 가서 이야기할게. 그게 무슨 소리야? 처제 결혼했어? 언제?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게 세진이가 남자 이야기를 아직 안 해. 암튼 몸조리도 해야 하고 애기도 봐야 하잖아. 내가 학원에는 휴가 냈거든. 아이 무슨 헛소리야. 그럼 지금 처제가 남자도 모르는 애를 낳았다는 거야? 그러고 지금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몸조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조리원은 불편하대. 나도 세진이가 몸조리 해줬잖아. 기가 막힌 건 알겠는데 너무 티내지는 마.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서 애를 일찍 낳은 것 같다고. 저는 남편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제가 갑자기 애를 낳았다니 얼마나 기함을 하겠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추후 반응은 제 상상을 뛰어넘더군요. 절대 안 돼. 우리 집에 그런 여자 못 들이니까 그렇게 알아. 행실 더러운 여자를 내가 왜 받아주냐. 나는 용납 못하니까 데려오지 마. 아,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행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어디 가라고? 내 알바야. 암튼 절대 안 돼. 데리고 오기만 해봐. 너까지 같이 쫓겨날 줄 알아. 알았어? 그때의 심정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가족이 맞나?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맞나? 그런 생각만 들었죠. 일단 저는 둘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치사한 짓을 해놓았더군요. 집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고 어디론가 가버렸더군요. 저는 치미는 분노를 겨우 참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하다하다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딸아이가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이랬어요. 엄마, 아빠가 이모는 행실이 안 좋아서 문도 열어주지 말래. 이모랑 같이 있으면 엄마도 집에 들어오면 안 된대. 어떡해? 엄마 이모랑 같이 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집 근처 깨끗한 비즈니스 호텔로 동생과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몸 푼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생과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를 데리고 또 헤맬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황급히 마트에 가서 아기 용품을 사가지고 돌아와 황급히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여동생에게 미역국을 끓여 먹이고 정신없이 몸을 움직였어요. 차라리 그 편이 마음이 편하더군요. 그렇게 이틀 정도 지났을까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대체 어디야? 애도 신경을 안 쓰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이사 그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끊어. 나 바빠. 야, 그 막말로 어느 놈 애인 줄도 모르는 여동생에 신경 쓰느라 네 새끼는 신경도 안 쓰냐? 아, 나도 안중에 없어? 애는 당신이나 어머니가 볼 거잖아. 당분간 부탁해. 내 동생은 나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어.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애 데리러 갈 거야. 뭐? 지금 그게 말이야? 야, 네 가족은 네 여동생이 아니라 우리야. 네 동생이 낳은 그 근본도 모르는 애가 아니라 내 딸이 네 가족이라고. 닥쳐. 뭐? 가족? 난 가족일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이번에 알았어. 당신은 단 한 번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적이 없다는 걸 말이야. 내가 생각을 좀 더 하고 전화할 테니까 끊으라고. 저는 이미 굳은 결심을 한 뒤였죠. 그런데 그날 저녁 조카에게 분유를 먹이는데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계속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게 이상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상대는 중년 남자더군요. 저 강세웅 씨 맞으시죠? 저는 남편 김석중 씨 회사 대표입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네? 저희 남편 회사 대표시라고요? 아니, 무슨 일로? 제 남편이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강세웅 씨를 좀 찾아뵈야 할 것 같아서요. 일단 남편분에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직원 가족 연락처를 보고 따로 전화를 드린 겁니다. 급한 이야기인데 오늘 좀 뵐 수 있을까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 인간 잘 나간다고 설레발을 치더니 무슨 큰 사고를 친 것이 틀림없다 싶었던 것이죠. 대표가 일단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길래 저는 제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근처에서 만나자 해도 굳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며 우겨 결국 객실까지 오게 되었죠. 대체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하려길래 이러나 싶었으니까요.
문을 여니 거기에는 점잖고 서글서글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서 있더군요. 인상도 좋고 체격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침 아기가 칭얼대 아기를 안고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은 아기를 보더니 놀라는 눈치였어요. 제가 방으로 들어오라고 안내를 하는데 기척을 듣고 침실에서 나오던 여동생이 대표를 보더니 놀라서 그 자리에 굳더군요. 저는 아차 싶었어요. 세진아, 미안해. 너 자고 있을 때 전화 통화를 해서 이분은 형부네 회사 대표셔. 급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대표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사실 그 아이 제 아이입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눈만 끔뻑거리며 멍하니 서 있었죠. 아니, 전혀 접점도 없는 여동생과 남편 회사 대표라니 이게 말이 안 되니 말이죠. 하지만 대표가 무릎을 꿇자 여동생도 자리에 털썩 앉아 눈물을 흘리더군요. 진짜 기가 찼어요. 설명해 보세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둘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사실 예전에 사업할 때 모임에 갔다가 몇 번 얼굴을 봐서 알고는 있었어. 그때는 이렇게까지 회사가 크지 않았는데 그 뒤에 사업이 아주 잘 되어서 내가 축하를 해드린 적도 있고. 그게 아니잖아. 둘이 애까지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까지 됐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진 씨 좋아했어요. 그래도 안 받아주다가 작년에 찾아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취직 부탁할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김석중 씨를 받아주게 된 거고 제가 그걸 빌미로 좀 만나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러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갑자기 그렇게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될 리도 없었고 그렇게 승승장구를 할 리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털썩 주저앉아 동생을 쳐다보았어요. 이게 전부 다 나 때문이고 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군요. 왜 그걸 네가 신경을 써? 대체 왜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왜 그랬어? 그냥 언니 도와주고 싶었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언니가 내 전부잖아. 나에게는 언니밖에 없는데 언니가 내 유일한 가족이고 내 은인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미안해 언니.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대표 역시 거듭 사죄를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 취직을 빌미로 만나게 되었던 두 사람은 대표의 적극적인 구애로 사귀게 되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대표는 이미 결혼을 하고 처자식이 외국에 가 있었고 동생은 그가 이혼을 했다는 말을 믿고 있다가 임신을 하고 나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였죠. 대표는 아이의 존재가 곤란했던지라 포기를 하자고 했고 여동생이 알았다며 이별을 고해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그동안 남편을 볼 때마다 껄끄러워 성과금을 두둑이 주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 우연히 지나다가 남편과 제가 싸우며 통화를 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고 저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제와 대표를 욕하고 원망해봤자 뭐 하겠어요. 대표는 당장 이혼을 하고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처음부터 내 동생을 속이고 관계를 시작한 사람에게 제 동생을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희는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서로에게 비밀 없이 의지하며 살자고 약속을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물론 남편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이제 속이 시원해? 내 여동생이 행실이 더러워서 우리를 위해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알아서? 아, 참고로 그 근본 없는 애아빠는 당신이 매일매일 칭송에 마지 않던 당신 회사 대표더라. 그게 전부 사실이야? 처제가 그랬다고? 아, 진짜야? 너랑은 더 말도 섞기도 싫어. 오늘 오전에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정리해.
그동안 별로 귀여운 것도 없으니까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설마 애 키우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아이 여보, 자기야,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안 될까? 내가 저는 더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뒤늦게야 달려와 무릎을 꿇었죠.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살았던 거 생각하면 내가 처제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정말. 너무 반성하고 너무 부끄러워.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됐어. 좀 잘 나간다고 무시하던 인간이나 어디 갈 곳 없는 사람을 쫓아내는 너를 내가 어떻게 다시 믿니? 너에게 가족은 니네 부모 형제뿐이라는 걸 알았어. 너는 네 가족에게 돌아가. 나는 내 가족 챙길 테니까. 아, 왜 그렇게 매정하게 이야기를 해? 내 가족이 당신이지 왜 너네 가족, 내 가족 그런 말을 해? 내가 실수했어. 나도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서 그랬어. 놀라서? 웃기지 마. 행실이 더럽니 뭐니 기세 등등하더니 갑자기 왜 이래? 나보고 네 여동생은 가족 아니라며 잊었니? 나는 내 여동생이 죽을 때까지 유일한 내 가족이야. 거기에 너는 필요 없으니까 그리 알라고. 우리 민지도 내가 데려갈 거야. 우리가 살던 집이니 너는 니네 부모가 살던 니네 가족집으로 돌아가. 불만 있으면 소송하던지. 그동안 내 생활비며 뭐며 다 증명해 줄게.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소송해. 시모도 나중에 전화를 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둥 그러기에 진작에 이야기를 하지 처녀가 애를 낳아오면 다 놀라서 그러지 뭐라 그러냐는 둥 개소리를 하길래 그냥 정신 차리라고 질러버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재산 기여도도 제가 높았기 때문에 집은 제가 갖고 양육권 역시 제가 가지고 왔죠. 이혼이 진행되던 도중에 남편은 회사도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아니 잘린 거죠. 대표 역시 이번 일에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이었어요. 김 과장, 이번 달까지만 출근하고 정리해요. 아니 이번 달 월급을 챙겨줄 테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네? 아, 대표님 이런 법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고를 하시다니요. 착각하시나 본데 애초에 입사할 때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오셨어요. 아, 이번 달이 마지막이니까 문제될 건 없죠.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죠. 아니 계약하고 일 열심히 하면 정직원 전환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제랑 대표님이 그런 사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러시면은 진짜 경우가 아니시죠? 경우? 기와 차서.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김 과장 당신이 세진 씨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 근처라도 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비밀로 했는지 알아? 당신이 그거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할 줄 몰라서였지. 그런데 뭐 세진 씨 보고 행실이 뭐 어쩌고 근본도 모르는 자식이 어쩌고째. 나 역시 떳떳한 입장은 아니니까 내 욕은 얼마든지 해도 이해해. 근데 당신 처제잖아 처제. 세진 씨가 자기 언니랑 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잘 알아.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표님도 잘하신 건 솔직히 없으시잖아요. 저희 가족 이번 일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걸 봐서라도 제발. 이자의 협박이네. 세진 씨나 그 언니를 위해서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아. 그리고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 이러는 것 같아. 김 과장 그동안 무슨 성과를 냈어? 거래처에 실수하고 갑질하고 다른 직원들이 그거 수습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재계약을 하면 다른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 조용히 나가. 그리고 얼마든지 내 일로 떠들고 싶으면 떠들어. 그건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니 난 상관없다고.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나온 남편은 풀이 죽어 저와 여동생에게 사정을 했지만 저는 단칼에 쫓아냈죠. 거기에 동생과 대표의 관계를 떠들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 엄포도 놓았어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제 동생과 조카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묵은 인연을 정리하고 여동생과 조카, 딸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집도 넓어지고 딸아이 학교와 조카, 어린이집도 가까운 곳에 있는 조용한 동네라 아이 키우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저는 학원을 인강 수업을 하는 곳으로 이직을 했어요. 휴가를 내고 쉬는 도중에 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이 아니겠어요. 전에 일하던 학원보다 일하는 시간은 적고 연봉은 훨씬 높아서 망설임 없이 이직을 했죠. 덕분에 예전보다 일하는 시간은 적어도 수입은 크게 늘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거기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얼마나 똑부러지게 살림을 하고 뒷바라지를 해주는지 지금은 집에 가면 할 일이 없을 정도예요. 육아도 한번 손에 익으니 베테랑도 이런 베테랑도 없었어요. 덕분에 딸아이도 훨씬 밝아지고 조카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재롱이 늘어서 집안에는 웃음이 끊일 일이 없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결국은 동종 업계에 자신의 힘으로 취업에 실패했다더군요. 집을 우리에게 주고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중인데 그동안 돈을 좀 벌었다고 벅벅 긁어댄 카드값을 제대로 갚지 못해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어마어마한 금액에 쩔쩔매는 모양이었어요. 요즘 힘들다고 나에게 양육비 좀 미루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니네 집에 차 앞 딱지가 붙어야 정신 차릴래? 하고 질러줬더니 그 소리는 쏙 들어갔죠. 대체 그놈의 카드값이 저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전부 지네 집 가전이며 자동차 바꾼다고 설레발을 치다 만든 빚인데 말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아빠를 만나고 온 딸 말로는 취직을 못하고 돈을 못 번다고 할머니가 엄청 아빠를 구박한다고 불쌍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그렇게 무시하던 학원에 강사로 취직해 일을 한다는 것 같다가 곧 해고되고 결국은 택배 일을 한다고 전해왔어요. 그러기에 학원 강사 일이 그렇게 만만한지 알았나 보죠. 지금은 너무 힘들어하고 고생스럽다고 징징대는 모양이던데 원래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땀 흘려 열심히 벌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딸 키우는 양육비 주려면 그거라도 성실히 잘 하도록 바랄 뿐이에요. 여동생은 조카의 아빠, 전 남편 회사의 대표로부터 매달 넉넉한 양육비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혼을 한 모양이지만 여동생은 그 사람과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했고 그 사람도 그걸 받아들이고 양육에 책임만 다하는 중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냥 동생에게 조카를 주려고 잠시 그런 인연을 스쳐가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너무나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라 어떻게 이런 아이가 우리에게 왔을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제 딸도 그렇고 이 아이들을 보내려고 그런 인연들을 겪었구나 생각하며 우리 자매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동생은 아직 육아를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중인데 나중에 애들이 조금 크면 자기 일을 하도록 제가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이게 가족 아닐까요? 잘 났을 때만, 좋을 때만, 보송할 때만 껴안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힘든 일만 있을 때야말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러다 보면 좋은 날, 기쁜 날이 찾아오는 것이겠죠. 저는 제가 어떠한 일을 겪어도 다 안아줄 수 있는 진정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매일매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